네,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 연구위원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백옥선 연구위원님의 발제 후에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준 교수님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홍성기 선임연구위원님의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의 백옥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과제는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법제 연구입니다. 먼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대중교통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나 대중교통 수단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 대중교통이 실제로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논의들도 상당수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학이나 출퇴근이나 이런 기본 생활을 위한 대중교통 비용이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대중교통 현황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시도별로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적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것들이 지역 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도 사실상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 영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선 체계나 배차 시간, 요금의 합리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배경을 가지고 이 부분이 법제 쪽에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이게 대중교통의 문제가 굉장히 정책적인 측면이 강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 사업자들이 대체로 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초로 내려갈수록 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민간 사업자라는 점에서 규제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연구가 없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우리나라에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 중입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수도권 편중 문제 그리고 지방의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확대 문제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대중교통 쪽에 대한 법제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대중교통 법제를 한번 검토해보고 향후에 변화하는 교통 상황, 지금 굉장히 새로운 교통 서비스들이 출현하려고 하고 있고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중교통 쪽의 법제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과거의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의 대중교통 법제의 문제점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연구입니다. 우선 대중교통의 법적 개념하고 성격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중교통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일반 대중,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대중교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영문으로는 public transporta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mass transporta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으로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노선하고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를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보고 있고 그 대중교통의 수단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버스와 그 지하철 그리고 철도, 여객선과 도선 정도만이 이제 법률상 대중교통에 해당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중교통이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봤을 때 대중교통 요소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중교통 그 법에 따라서 하위 규정, 그러니까 도시개발 같은 것들을 할 때 대중교통 시설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로 들고 있는 것에 이제 비추어 보게 되면 대중교통은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그 어느 지점에서든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교통 약자를 포함한 그 사람들 누구라도 그 불편하지 않게 이용될 수 있도록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수송 용량을 갖추도록 하는 효율성 문제가 있고 친환경성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효율성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가지 요소는 사실상 그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충족하기가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대중교통법제는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개념상의 한계를 보게 되면 그 용어 자체에서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그 대중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인 요소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상 개념 자체에서 나오는 한계가 그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나 각 지역에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버스나 배관 택시 같은 그런 것들이 대중교통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대중교통 요소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공서비스 쪽의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그 교통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실제 공공 서비스의 방식하고 범주도 달라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법률상의 대중교통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되는 각종 배관 택시나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것들도 사실상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 공공성이 강한 성격이 있는 대중교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용어상으로도 좀 더 명확하게 공공성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국가 책임, 그리고 국민이 가지는 권리의 수준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대중교통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각종 교통 서비스가 다 그러하지만 어떤 국가 독점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생존 배려의 영역의 하나로 이제 인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이제 요구가 되고 그 부분을 국가가 직접 제공하든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제공하든 그 공공 서비스를, 그러니까 보편적 서비스를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라는 것에는 이제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역할의 정당성, 이 교통 분야에서 정당성은 이제 크게는 2가지고 이게 과제의 제목인데요. 일단 대중교통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는 이 대중교통 분야에서 이러한 역할을 서비스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중교통 분야는 그 생존 배려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효율성의 문제로만
추구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이제 재정 수반을 필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대중교통이 사실상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용자 수가 줄게 되면 사실상 이 대중교통에서의 그 최소한의 그 효율성, 수익성을 이렇게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 수를 늘리면 이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각종 도로 등의 이제 기반 시설의 관리 비용 이제 뭐 줄어드는 것들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전반적인 그 국가 재정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육성의 정당성은 그런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영으로 할 것이냐 민영으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고 이 준공영제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논의가 많지만 이 부분은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영제나 민영제나 혹은 준공영제나 이게 어떤 특정한 법적인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에 맞게 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면 그것으로서 이제 국가 역할은 수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에게는 그런 책무가 있다면 국민이 가지는 교통권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뭐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서 상당수 얘기가 된 바가 있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뭐 교통권 자체를 헌법적으로 명문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교통권 문제도 좀 다룰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교통권이라는 이름보다는 이동권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좀 더 많이 사용했고요. 다만 2011년도에 이제 교통기본법안을 만들면서 그 교통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행 대중교통법에서도 국민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사실상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논의는 굉장히 이게 좀 교통권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자는 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의 논의들을 보면 프랑스에서 이제 1982년에 프랑스에서 국내 교통기본법을 만들 때 교통권을 이제 명문으로 규정했고 이 부분이 교통권 확대의 근거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도 이 조항과 다른 조항에서 국민의 교통권 보장은 점진적으로 그 국가의 그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랑은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본에서 교통정책 기본법을 만들 당시의 교통권의 문제도 그 명문화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때 그 일본에서의 논의의 교통권은 굉장히 센 수준으로 직접 그 교통 요금의 변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철도의 노선 변경에 대해서 교통권을 이유로 소송 제기하는 것까지도 그 논의가 이제 확장이 됐었는데 거기서도 일본에서도 더 이상 그 정도의 이제 보장은 되지 않는 걸로 그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명문으로 법에도 반영이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연구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의 육성이나 그 불균형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은 이 법적인 체계만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틀에서는 법적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중교통을 법적인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그 노선버스나 철도나 지하철이나 이런 각종 그 수단들은 각각의 개별 사업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사업법제가 대중교통법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어 왔고 이 개별 사업법제에서 규정하는 대로 각종 지원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법이 사실상 각종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대중교통법을 직접 근거로
사용해서 그 대중교통 쪽에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 개별 사업법제의 관계에서 대중교통법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대중교통의 효율성의 문제는 사실 대중교통 수단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교통을 설치하는 그 인프라 구축법제와의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나 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뭐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건설 등에 관한 이제 특별법 같은 것들을 별도로 제정을 하고 있고, 이 법률하고 대중교통법과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고, 대중교통법은 이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법에 최근에 이제 들어간 여객선과 도선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중교통법의 여타 조항들이 이제 일부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도 대중교통법제는 완전하게 규율하고 있지는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중교통법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상당히 있고요. 분야별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대중교통과 관련된 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대중교통법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각종 계획과 그 개별 사업법 혹은 그 인프라 구축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계획들이 다 정합성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타법상 계획이 수립된 부분은 배제하는 식으로 실무적으로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중교통법이 굉장히 지위상으로 약하게 되어 있고, 이 계획 자체에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각각 이제 별도의 계획 체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육상 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걸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망, 철도망 등을 먼저 깔고 그 노선을 일부 이제 활용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 그런 구조를 취했는데, 지금 해상교통의 경우에는 그 사실 출발지하고 종착지에 대한 개념만 있고 중간에 어느 항로를 따라서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는 큰 문제가 그게 되지 않았지만 해상에서의 시설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해상 그 선박이 굉장히 이게 원래 운항하던 노선을 벗어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우회해야 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굉장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육상교통에서 이렇게 대중교통이 가지는 약간 정시성, 약간 그 동일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약간 서비스의 그 성격을 충분히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해상에서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지금은 이제 국토부와 해수부 그리고 도선의 경우에는 행안부까지 같이 이렇게 여러 부처의 권한이 나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연계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규제 쪽과 지원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대중교통 사업은 전형적으로 이제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특허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각종 규제와 지원이 좀 정당화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각종 준공영제 문제 같은 것들을 지금의 이제 그 개별 사업법제, 대중교통 사업법제가 포섭할 수 있느냐 부분은 이제 사실 아직까지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규제하고 지원 제도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개별 사업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 쪽과 준공영제가 어떻게 준공영제 운영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없는 상황이고, 그 개별 지자체별로는 준공영제 운영조례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해운법 같은 쪽하고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요금 체계에 관한 법적 구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데요. 이게 사실상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부터 그게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쪽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대중교통 지원 조례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 뭐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이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소외된 지역에서는 그 100원 택시 같은 거, 공공형 버스, 공공형 택시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때의 근거도 그 대중교통법이 아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같은 것들로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이 자체는 이렇게라도 이제 제정을 해서 그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이게 주민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전체의 대중교통 문제라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교통의 불균형 해소나 육성 차원에서 이 지원 조례 같은 것들도 대중교통 법제로 편입해서 전반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께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발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께서는 단상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토론자께서는 미리 이 토론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두 분 토론자가 주신 토론문에는 발제자에 대한 질문사항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7분 정도씩만 해주시면 발제자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준 교수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종준입니다. 2022년 우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성과 보고에 이 지정 토론자로 초대를 해주셔서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또 1년 동안 저희 박사님들 열심히 연구하신 그 성과물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뭐라 말씀드리는 게 좀 겸연쩍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배운다는 생각하에 또 저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상 속에서 늘 접하는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적인 시각에서 크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백 박사님께서 이 대중교통 육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법제 연구를 수행해 주셔가지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교통의 어떤 여러 가지 법적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책임, 교통권에 가지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한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중교통 법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크게 질문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발제자분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중교통법상에 대중교통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법률 개념에서 어떤 핵심적인 컨텐츠가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발제자분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의 대중교통 시설 계획의 기준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가지고 대중교통의 핵심적 요소로서 5가지의 핵심적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입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어떤 가치까지도 대입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 법률상의 어떤 그걸 넣을 만한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같이 수반해서 듭니다. 토론문 작성을 2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대중교통 개념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정하는 대중이라는 개념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니까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혁신적인 형성의 어떤 새로운 교통 서비스들을 이런 대중교통 안에 포섭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스나
도심 항공교통과 같이 어떤 개별 소비자의 어떤 부분에 정향된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우리가 대중교통 차원에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발제자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 서비스라는 성격의 그 공공성에 초점을 두는 용어로 우리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재편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현행법이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이라는 입법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현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갖춰졌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대중교통의 혁신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를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행의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 촉진이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제자분의 좀 추가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법률의 어떤 명칭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발제자분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대중교통법의 법적 위상의 불명확성을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대중교통법을 봤을 때 그 특성 자체가 이것이 어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행정에 관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행정이 일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청이 갖고 있는 그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은 매우 의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법 4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도 일부 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이 법이 일반법인 건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가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게 대중교통의 균형 발전과 관련한 부분들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행 대중교통법을 좀 바라보면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찾아보는 그 여지가 참 어렵습니다. 뭐 국가 등의 책무로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균형과 발전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촉진 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법 자체도 지금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정된 법률도 지금 반영이 안 될 정도로 대중교통법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지방 대중교통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지역 중소기업법을 또 재개정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지방이란 용어하고 지역이란 용어의 어떤 이 분간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일상적 용어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이제 지방이고 지역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포괄하는 이제 공간 구분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또 트렌드는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 법에 명시하는 지금 입법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춰봤을 때 우리 대중교통법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지방 대중교통계획이나 시장 군수의 역할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이 법의 개편과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지방분권과 또 다르게 매우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건드리게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그리고 지역 혁신과 지역 균형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상호 조화롭게 대중교통법에 반영시킨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분께서는 대중교통 관련 조례의 어떤 상위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밖에 이런 균형 발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계신 고견이 있으신지를 좀 여쭤보는 것으로서 부족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도지사협의회 홍성기 선임연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김경 법제원장님 그리고 강현철 부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백옥선 박사님 발제문을 통해서도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런 대중교통 법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를 이렇게 토론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그 독일 사례를 좀 소개하라는 취지로 알고 독일 대중교통 시스템과 법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하고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요 의뢰를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도로교통과 관련된 그 연구원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후배가 마침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자료 좀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그 자료 작성 다 하고 자기한테 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대중교통 같은 이 필수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가 의외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백옥선 박사님께서 이 연구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좀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독일은 일반적으로 시내 교통수단으로 Ubahn, 이게 지하철입니다. 그 다음에 S-Bahn, 그 지하철과 비슷한 그 슈타트슈넬바한 해가지고 그 Ubahn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 우리나라 치면 약간 경의중앙선이나 분당선 비슷한 이런 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트램,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반하고 S반은 조금 외곽 지역까지 간다라면 시 내에서는 트램, 버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통수단을 한 종류의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승차권은 1일권, 1회권, 그 다음에 일주일권 또는 그룹 티켓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지메스트카트 또는 지메스트 티켓이라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쓸 수 있는 되게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검사를 안 하는데요. 불시에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티켓이 없으면 뭐 30배 내지 50배의 더 이렇게 뭐 많은 비용을 이제 부과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KTX 같은 이체도 있고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 이체도 있고 유로시티라고 해서 유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만큼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만 그렇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 그 외에도 요즘 퀵보드 많이들 아마 이용을 하시는데 2019년도에 독일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서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도이치반이라고 하는 독일 철도청에서 콜 어 바이크 해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시 따릉이 같은 이런 것들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대중교통 서비스는 성격상 그 주 정부 업무입니다. 독일은 그 연방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연방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도로, 주 바로 밑에 이제 크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크라이스 도로가 있고 게마인데슈트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연방 고속도로와 연방 도로를 빼고는 전부 다 주가 관할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도 주 정부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실제로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연방법은 독일 여객 운송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각 주별로 대중교통 관련 법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의 대중교통에 관한 법률, 뭐 하노버의 대중교통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시스템은 각 주별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장님을 뵙고 왔는데요. 세종시장님이 그 전 시장님입니다. 이준희 시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종시에는 그 이제 젊은 여성분들,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턱, 방지턱 이런 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더 많이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법률에 위반이 돼서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하면서 이런 거가 참 독일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옥순 박사님께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나마도 또 버스와 관련된 법률 따로, 지하철과 관련된 법률 따로 다 이렇게 또 분화가 되어 있는데 독일은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린이라든가 뮌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함부르크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버스, 지하철, 뭐 그 기타 슈넬쭉, 뭐 S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교통공사가 전부 다 관리합니다. 우리처럼 나눠서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도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에른주 대중교통 법률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9조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칙적으로 대중교통 관련 비용은 대중교통을 직접 운행하는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준공용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와 같이 두고 있었습니다.
또 이 바이에른주 대중교통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하면 운수 사업자는 그 투자 지원과 지역 대중교통의 유지,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확충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주 정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하면 주 정부는 예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집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나 주 정부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연방정부에 요청을 하고 연방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지불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주와의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얼마 전에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9유로 티켓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가스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자꾸 이 차를 갖고 운행을 하면 그 기름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독일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9유로짜리 티켓을 사기만 하면 뭐 어떤 지역이든지 모든 거와 상관없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 이게 시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법률안에 의하면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9유로 티켓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속철도와 고속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약 3조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긴급하고 시급할 때는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법률을 통해 가지고 대중교통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백우선 박사님께서 조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이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조례조차도 제대로 하나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사님께서 발제문에서 대중교통 사업은 국가 등의 재정을 보존하는 준공용제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중교통 사업에 해당하는 철도, 버스 등의 교통망 구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법제를 마련하는 건 너무나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프라 문제는 저는 조금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인데요.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YC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북의 인구 소멸 지역 1지역 1순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봉화, Y가 영양, 그다음에 청성, 그걸 줄여서 BYC라고 그럽니다. 비단 이런 BYC 지역이 경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전국에 대단히 많습니다. 인구 절벽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멧돼지 도로와 노루 도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좀 멧돼지만 돌아다니고 노루만 돌아다녀가지고 도로 명칭이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열악한 교통망 때문에 고주민들이 택시를 갖다가 대중교통비 정도로 이용하고 그걸 재정 지원하는 이런 거를 보고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부족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준 박사님과 홍성기 박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제자께서 두 분 토론자께서 약간 의견을 주신 것도 있고 또 의견을 듣고 싶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내에 맞춰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교수님, 박사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의견을 물어보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충분치는 않아서 하나 정도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개별 사업법에 따라서 모든 대중교통이 이게 각각 이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요. 예컨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 법상의 사업자가 되면 요금 규제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신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부분이 모든 이게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공공성을 갖는 교통과 아닌 거를 구분해서 공공성이 있는 부분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교통에 대한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법률로 만들고 그 안에서 각 지역별로 특별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규정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조례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로 그 민간 사업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은 민간 사업자의 수가 수가 몇 개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교통의 그 운영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법률에서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지역 공공교통에 관한 법을 두고 있고 그 법 안에서 각각의 그 교통 사업에 대한 근거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 홍성기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독일의 주법의 체계하고도 이렇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독일에서는 뭐 기본법에서부터 그 교통에 있어서 주와 연방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최대한 그 재정적인 효율성 때문에 노선이 이렇게 겹치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 이제 어떤 대중교통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대중교통의 이용자 수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그 망에 대한 효율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중교통의 이용자 수를 늘려나가는 방식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 법제도 좀 전반적으로 개편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기존에 이제 있던 그 대중교통에 있던 강력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던 특허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예컨대 준공영제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법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연구가 후속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토론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발제해주신 백옥선 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해주신 박종준 교수님, 홍성기 선임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발표와 풍성한 토론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것으로 1세션 발표 과제와 토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세션이 시작하기 앞서서 약간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는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모두 시간에 맞춰서 다시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